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구조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용어적 이해,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연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직접 에이모스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고급화된 그런 솔루션 가지고 자동으로 어떻게 분석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시간은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목적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20년 동안 한 2,000건 이상의 통계 분석 그리고 20건 이상의 이제 통계 분석과 데이터 분석 책을 출간했고 현재 이제 전국의 많은 대학교에 제 강의를 한 연간 2만 명 정도 이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이제 통계 분석 자동 솔루션을 총괄 기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구조방정식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확인적 요인 분석, 세 번째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절 효과 다중 집단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조방정식 이해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구조방정식이라는 건 이름에서 알고 있듯이 이제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하면 떠오르는 분석이 뭐 있지 않나요? 바로 이제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을 즉 방정식 1차 방정식을 구조적으로 연결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구조 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 줄여서 SEM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회귀 분석이 발전된 거예요. X가 Y에 미치는 어떤 1차원적인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선형 회귀 분석이 아주 좋은 모델이었는데 실제 사회 모델을 보니까 X가 Y에 영향을 미쳐서 또한 Y가 Z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Z가 또 다른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를 데이터를 따로따로 X가 Y 분석하고 Y가 Z 분석하고 Z가 다른 변수에 또 분석하고 이렇게 끊어서 회귀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통합적인 분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 분석이라고 하는 패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분석이 1960년대 40년대에 고안이 되고 그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잠재 변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로 분석이 발전해서 구조 방정식이 된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간단한 이제 병원의 만족도 모델이에요. 예약 접수에 대한 만족,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 의사 진료에 대한 만족 등등등 여러 가지 만족도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만족도죠. 자, 근데 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면 또한 그 사람은 주변에 그 병원을 추천하고 또한 재방문하는 그런 의향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선형회귀 분석으로 분석을 한다면 몇 번의 회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세 번의 회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만족 요인들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또한 고객 만족도가 추천 의향에 미치는 회귀 분석,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회귀 분석을 각각 해야 됩니다. 이 단 세 개의 회귀 분석을 다만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번거롭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회귀 분석에 투입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은 이제 분석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품질 병원에 대한 만족도 요인들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추천 의향이나 재방문 의향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회귀 분석을 여러 번 하는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사회과학에선 특히나 이 영향관계의 주 변수들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지지가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문항으로 물어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문항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자아효능감도 한두 문항으로 물어보기가 어려운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 변수라고 하는 것을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물어본 문항들의 공통된 값으로 이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즉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인 분석이 결합이 된 거죠.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조방 정식에서의 분석 방법을 보면은 요인 분석과, 즉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이 제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인 분석적인 측면과, 또한 잠재 변수들끼리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회귀 분석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분석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정보와 사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병원 방문 횟수는 몇 번입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문항으로 딱 끝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사의 만족도, 진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한 문항으로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 의사의 진료에 대한 만족을 어떤 측면에서 평가해야 되죠? 사람마다 떠오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상이 다르다면 그건 잘못된 설문 도구예요. 측정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진료 만족? 의사 친절해. 의사 실력 있어. 의사가 내 말을 잘 들어줘. 의사가 내 병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 줬어. 각각 떠오르는 것들이 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물어볼 때 의사 진료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직접 물어보지 않고, 자, 이런 진료 시간을 충분히 할애했는지, 내 병이 뭔지 아는지, 예의 바른 태도를 했는지, 경청을 했는지, 쉬운 설명으로 잘 설명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문항들로 물어보고, 이 문항들을 종합해서 의사진료 만족도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선형외기 분석에서는 이 의사진료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문항들을 평균을 내요. mean, 뭐 혹은 연구 분야에 따라서 합계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구조방정식에서는 이 실제 물어본 문항들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응답값을. 자, 그래서 이 잠재 변수라고 하는 실제 물어보려고 하는 그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구성하는 관측 변수로 이제 설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의사진료 만족도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회귀 분석과, 의사진료 만족도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문항들로 구성해서 물어보고, 고객 만족도도 이런 구체적인 문항들로 물어봐서 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제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인 분석, 그 다음에 잠재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회귀 분석을 결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조방 정식이 상당히 좀 있어 보여요. 뭐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그림으로 표현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적으로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고, 뭐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다음에 재생반응수 누가 분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한계는 이 결과의 활용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방 정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X가 Y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Y는 Z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Z는 또 다른 변수에 미치냐 안 미치냐, 가설, 기각, 채택, 기각, 채택, 그리고 끝. 그러면 이거는 그냥 통계 분석 연습하는 거죠. 논문이. 결국은 논문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조방정식과 같은 실증적인 연구 모델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그게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이게 X가 Y에 영향을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떤 그 인사이트와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지, 즉 결과적인 함의와 시사점을 다양하게 도출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증적인 연구에 구조방정식을 쓴다 하더라도 실제 연구자들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가 어떤 사례, 좋은 사례나 나쁜 사례, 이런 사례 분석들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결과를 정리하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인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한가, 그리고 중요한 변수가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모델을 수정한다면 그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인가, 그리고 이 의미를 뒷받칠 만한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이 결과가 현실에서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구조방정식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제적으로 구조방정식에서 쓰이는 용어는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잠재변수, 관측변수, 오차변수. 뭐 중간에 매개변수, 그 다음에 조절변수, 뭐 통제변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델에서 반영되는 그런 실증적인 차원에서의 이름은 딱 세 가지예요. 잠재, 관측, 오차. 자, 이 잠재 변수라고 하는 건 바로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이 잠재 변수는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잠재 변수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직접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 잠재 변수는 실제 이 관측 변수들, 이 관측 변수들이라고 하는 건 실제 물어보거나 실제 측정한 설문 문항 혹은 결과값이 되는 거죠. 이것들로 공통된 어떤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는 실제 SPSS의 변수가 없어요. SPSS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분석을 불러올 때, 물론 엑셀에다가 분석 데이터를 정리해 가지고 불러와도 됩니다. 어쨌든 잠재 변수는 실제 변수가 없는 거죠. 실제 있는 변수는 바로 인지와 같은 이런 변수들이 실제 SPSS나 엑셀에서 물어본 데이터로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잠재 변수의 이름은 연구자가 마음대로 막 정해도 됩니다. 내가 브랜드 인지도라고 할까, 브랜드 뭐 인지율이라고 해도 되고, 물론 이제 그 이름은 연구자가 그 연구에 맞게끔 잘 지어야겠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요. 자, 이 잠재 변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브랜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그다음에 지각대 품질이라고 하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문항들과 응답의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33이라고 브랜드 인지도에서 어떤 사람이 인지를 했다면 응답을 했다면 지각된 품질은 약간 약간 패턴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문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의 경향들이 333, 뭐 444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한다는 걸 우리는 집중 타당도가 있다고 하고, 이 다른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항들끼리 이제 상관이 응답의 경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판별 타당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관측 변수예요. 관측 변수는 실제 물어본 문항입니다. 실제 측정한 어떤 변수예요. 예. 자, 근데 이것들은 보통 한 5개에서 많아야 7개 정도의 문항들을 하나의 잠재 변수로 이제 설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 문항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좀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은 문항으로 물어보는 것도 다소 문제가 됩니다. 자, 한 문항으로 물어볼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잠재 변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 문항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데 한 문항으로 물어봐서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성별을 잠재 변수로 성별이라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추상적이지 않은데 그걸 굳이 잠재 변수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측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무조건 모델의 적합도,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이 모델의 적합도라고 하는 결과값이 관측 변수가 많으면 무조건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럼 모델이 나빠서 연구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관측 변수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측 변수의 수는 하나의 잠재 변수에 한 뭐 5개 내외, 뭐 4개에서 한 6개, 진짜 많아야 7개, 7개도 좀 많은 건데 하여튼 그 정도의 문항으로 이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관측 변수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저는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데 한 문항이 한 20개 돼요. 어떻게 하죠? 일단 그거를 한 문항 한 문항 관측 변수로 20개로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이 스트레스 20개의 하위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3개는 신체적 스트레스, 뭐 이 3개는 정신적 스트레스, 뭐 요 3개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자, 그러면은 이 3개를 평균을 냅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개도 평균을 내서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평균을 내죠. 즉 문항이 많을 경우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하위 요인이 존재하면 그렇게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평균들을 내서 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관측 변수로 삼아서 이렇게 세 개로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평균을 내서 관측 변수로 이제 삼는 그런 과정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아이템 파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든 연구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관측 변수로서 한 잠재 변수에 뭐 보통 3개, 4개, 5개 정도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사회적 지지인데 사회적 지지가 16개의 문항이에요. 봤더니 뭐 가족 지지, 그다음에 친구 지지, 뭐 학교 지지, 공동체의 지지, 뭐 이런 것들이 하위 요인들이 한 4문항씩 있어요. 그럴 경우 그거를 하나의 잠재 변수로 설정하고 싶을 때에는 그 4문항들을 평균 내서 관측 변수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구마다 항목합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관측 변수는 실제 물어본 문항 혹은 그 문항들의 평균으로 실제 SPS 혹은 엑셀에 변수가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차 변수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개념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를 가지고 그릴 때에는 오차 변수를 실제 그려야 되는데, 요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 회귀 분석이죠. 요것만 딱 보죠. 이미지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요거 회귀 분석이에요. 그러면 요게 X죠. 그리고 요게 Y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10을 세우면, 요게 만약에 회귀 계수가 그냥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이 y는 그죠? y는 자, 이 베타 곱하기 x 뭐 플러스 뭐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상수항을 제가 그냥 c라고 할게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회귀식이 되는 거죠. 예, 구조방정식은 더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 똑같습니다. 예. 그냥 회귀 분석의 그 선형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선형회귀 분석에서는 보통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혹시 통계책 보면 여기에 항상 오차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 근데 이 오차는 기본적으로 뭐 정규 분포를 따르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평균이 0이고 뭐 표준 편차가 세타 뭐 요런 이제 정규 분포의 모양을 따른다 이런 표현을 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봤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냥 들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귀 분석에서는 그냥 오차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식으로만 쓴 다음에 그냥 오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조방정식에서는 이 오차를 구체적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회귀 계수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추정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오차 변수는 잠재 변수에 있어서 독립 변수 앞에 있는 변수에서 영향을 하나라도 이 화살표를 하나라도 받는 변수에는 항상 이 오차 변수를 그려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이모스를 사용할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측 변수에는 반드시 항상 이 오차 변수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관측 변수와 이 잠재 변수 간의 관계, 여기서도 이제 어떤 경로 계수가 추정이 될 텐데, 이 경로 계수들을 추정하는 값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 오차들을, 이 오차의 어떤 값들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재 변수에서는 영향을 받는 변수에는 반드시 오차 변수가 있어야 되고, 관측 변수는 모든 관측 변수에 다 오차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생 변수, 내생 변수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개념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 다른 변수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변수. 자, 요 기서는 이제 요 두 개가 외생 변수고요. 그다음에 내생 변수는 화살표를 하나라도 받는 변수가 다 이제 내생 변수라고 합니다. 자, 관측 변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영향을 주는 외생 잠재 변수에 딸려 있는 관측 변수들을 외생 관측 변수, 그 다음에 내생 잠재 변수에 딸려 있는 관측 변수를 내생 관측 변수라고 합니다. 이거 개념적인 용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뭐 논문에 쓰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개념적으로 어떤 변수가 인지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줄 텐데, 그죠? 근데 그게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그다음에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은 인지도와 충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이미지를 중간에 경유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조절 변수는 구조 방정식에서 이 인지도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뭐 0.5라고 영향을 주는데 그 브랜드에 원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인지도가 높으면 브랜드 관여도에 한 0.7 정도의 영향을 주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한 0.3 정도의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정도가 브랜드 관심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조절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설정한 그런 변수들을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통제 변수는 실제 독립 변수예요. 독립 변수인데 우리 주 변수 이외에 뭐 성별, 연령, 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들이 어떤 최종적인 종속 변수나 중간에 어떤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변수들을 우리는 이제 통제한다라고 해서 통제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측정 모델과 이론 모델이라고 좀 나눠서도 보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또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측정 모델은, 확인적 요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그, 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게 측정 모델. 그러니까 혹은 이제 확인적 요인, 요인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이제 잠재 변수들 간의 이 관계들,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들에 집중해서 보는 모델을 또 이론 모델이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눠서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연구에서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투 스텝 어프로치로 이제 SEM 구조방정식을 분석을 해요. 첫 번째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을 잘 구성했는지 한번 보고 두 번째 투 스텝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좀 문제가 되는 문항들을 빼서 그다음에 실제 구조 방정식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투 스텝 어프로치를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조 방정식에서 뭐 가설 검정과 검정 통계량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제 모델 적합도 모델이 실제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과 실제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표화한 여러 가지 결과값들이 이제 구조방정식에서 나옵니다. 뭐 카이스케어, 뭐 그다음에 GFI, AGFI, NFI, CFI, 뭐 TLI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과 자, 연구자가 뭐 A가 B에 영향을 미쳐서 B가 C에 영향을 미치고 C가 D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했던 그런 모델과 실제 데이터에서 그 변수들 간의 관계, 보통 이제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많이 해요. 공무사나 상관관계를. 그 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델에 이 적합하다. 적합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 핏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옷 샀을 때, 야, 오늘 야, 그건 너한테 핏이 잘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몸과 옷이 맞는다. 이걸 핏이라고 하는데, 내 몸이 데이터고, 옷이 이론이라면 그 두 개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 핏 하는가를 이제 분석한 여러 가지 결과값들이 이제 모델 적합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카이 제곱을 검증하는데, 이 카이 제곱이라는 건, 모델과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하냐. 같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설정해요. 그래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게 좋은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대부분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죠. 그거는 뭐 이따가 나중에 분석 결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이 적합했다면 이제 실제 연구자가 세웠던 이 가설, 인지도가 지각된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미지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이제 그런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의 가설 검정을 우리 이제 목적을 두고 있죠. 실제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이제 가설 1 기각, 뭐 가설 2 채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당연히 이제 영향관계에 대한 선형 회귀 분석적인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대립가설, 즉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채택이 되기를 원하죠. 이런 이제 회귀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이제 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구조방정식과 회귀 분석의 결과표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의가 아니라 똑같죠. 인지도가 이미지에 미치는 그 뭐 비표준화 계수, B값, 표준화 계수, 베타값, 그리고 그 오차, 자, 그리고 이제 비표준화 계수를 표준화 오차로 나눈 T값, 그리고 그게 유의한지에 대한 뭐 유의성,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유의성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을 경우 우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상관관계도 이제 나타나는데, 상관관계는 주 가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념적인 얘기들을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지도와 품질이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자, 여기까지만 그냥 분석을 하면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죠. 근데 또 이미지가 충성도에도 영향을 주죠. 자, 근데 이것들을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인 분석으로 지금 이제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지도라고 하는 걸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인지도를 물어보는 실제 x1, 2, 3이라고 하는 변수로 혹은 x4, 5라고 하는 변수로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제 모델로서 그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 요거는 이제 나눠둔 데이터 중에서 브랜드 모델이라고 하는 에이모스 파일로 되어 있고, 또 SPSS 파일로는 데이터가 brand.s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할 겸 제가 한번 구성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눠드린 데이터에서 보면 브랜드 모델이라고 하는 AMW가 있죠. 그 에이모스 파일은 그래프를 그린 모델, 에이모스 모델 그 워크 파일인 AMW 확장자, 요것만 있으면 된다. 요거 한번 에이모스 프로그램이 당연히 깔려져 있어야 돼요. 네.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을 미리 그린 게 있죠. 자, 이렇게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잠재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관측 변수들을 각각 적절하게. 자, 이 관측 변수의 의미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 브랜드를 잘 알고 있다. 심볼을 잘 알고 있다. 지각된 품질은 이제 품질이 브랜드가 우수하고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자부심과 즐거움을 준다. 충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재구매와 추천 의사가 있다. 이렇게 심플한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을 그리고 요거는 SPSS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brand.sv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여기 x1부터 이제 y5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그 관측 변수 실제 물어본 문항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1, 2, 3번을 평균 내서 브랜드 인지도라고 제가 평균 낸 거고요. 4, 5번은 지각된 품질. 자,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조금 시간이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그림 그리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그릴 때 자, 이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네모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요. 실제로는 이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오차 변수가 모두 그려져 있는 이게 하나의 뭐랄까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오차 변수. 자, 요거를 하나 딱 만들어서 요거를 여기다 복사해요. 그리고 또 요거 만든 걸 또 여기다 복사해요. 그리고 또 얘를 여기다 복사해요. 자, 그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관측 변수 3개짜리인데 여기도 복사해서 만들면 3개짜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에 하나 지운 거예요. 여기도 두 개니까 하나를 지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즉, 이제 하나씩 그린 게 아니라 잠재 변수, 오차 변수, 관측 변수 하나가 통으로 되어 있는 걸 그립니다. 바로 이게 상단에 보면,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자, 요 표시가 있어요. Draw latent value 어쩌고저쩌고,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파일을 new로 해서 완전히 이제 새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가로로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뷰에서 그 인터페이스 프로퍼티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작업하려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 특성창을 연 다음에 자, 이게 페이퍼 사이즈가 지금 이제 포트레이트로 돼 있어요. 포트레이트는 뭐죠? 초상화죠. 네, 옛날에 초상화 그릴 때 초상화는 보통 이렇게 길게 그리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가로로 길게 하기 위해서 랜드스케이프로 바꾼다. 랜드스케이프는 뭐예요? 풍경화죠. 예. 풍경화 A4. 자, 어플라이. 그 다음에 닫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좀 널찍하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오차 변수를 이제 한꺼번에 그리는 자, 요거 클릭해서 마우스를 딱 갖다가 대면 이 마우스가 어떻게 보여요? 예, 지금 선택한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만 그려요.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마우스를 띄면 안 돼요. 자, 어제 뭐 과음을 하시거나 그랬던 분들은 손 떨림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기가 됐다 싶으면 놓습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전체 모양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잠재 변수 위에다가 관측 변수 3개를 그릴 거니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그려집니다. 오차 변수도 알아서 그려지죠. 자, 만약에 잘못 그렸어.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X 변수가 있습니다. X. 자, 여기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우고 싶은 화살표 말고 지우고 싶은 동그라미와 네모를 지우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하면은 엄청 커지겠죠. 이만큼 하면 너무 조그맣고 적당히 알아서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그려진 거예요. 자, 그려진 걸 어떻게 하냐? 이걸 전체를 복사합니다. 전체 복사는 이 손바닥 다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손바닥이 쫙 펴져 있는 거. Select all object.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선택된 것이 모두 파란색으로 변해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모두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기는 어디 있냐? 자, 여기 옆에 있죠. 이게 신도리코인가요? 자, 복합기 같이 생겼죠? 예. 누가 봐도 복사기예요. 자, 얘를 클릭해서 자, 요거를 갖다 대면 이제 복사기의 아이콘으로 변했어요. 그죠? 예, 아이콘이. 자, 요거를 잡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놓지 마세요. 예, 손 떨지 마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놔요.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지막 지금 복사한 거를 여기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놓습니다. 자, 적당한 위치. 자, 다 그랬어요. 예, 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는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무언가를 하나를 적용하면 이 파란색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해제해야죠. 자, 해제하는 건 이 주먹, 이렇게 선택을 안 했다. deselect죠. 자, 이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지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어때요? 자, 요거는 이제 관측 변수가 다른 거는 3개, 요거 3개, 요거 3개인데 요거는 2개고 브랜드 이미지도 2개죠. 따라서 여기서 지웁니다. 얘를 지우는데 지우는 게 뭐라고 했죠? X. 자, 그래서 가운데 걸 지워야 조금 이제 전체 모양이 좀 안 흔들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 휠을 올리면 커지고 내리면 작아집니다. 위치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무슨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처럼 이제 푸처 핸즈업 하고 있죠. 네, 얘는 좀 돌리고 싶어요. 자, 관측 변수들을 돌리려면은 자, 여기 그 빵빵차 옆에 밑에
이 rotate가 있어요. The indicators of latent variable. 잠재 변수의 인디케이터, 관측 변수를 돌려라. 자, 이걸 클릭하고, 자, 이거 돌리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 중간에 되고, 관측 변수 돌린다고 관측표에다 클릭하신 분 계신데, 안 돌아가요. 돌아버립니다. 자, 이 잠재 변수에다가 놓고, 한 번씩 클릭하면 90도씩 돌아가요. 자, 그리고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옆으로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어휴, 좀 나갔네. 그냥 이렇게 두점 뭐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잠재 변수 길이는 쌍방향, 상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향, 영향을 그립니다. 자, 쌍방향은 이제 여기 화살표 이 쌍방향으로 되는 거 있죠. 자, 이거 조심할 게 밑에서 그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볼록해요. 그래서 위에서 그리면 자, 이렇게 왼쪽으로 볼록해가 좀 있어 좀 더 깔끔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방향 화살표를 눌러서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자, 데이터를 연동하는 거는 이제 여기 파일에서 데이터 파일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이 워크라고 하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경로를 인식시켜줘야죠. 저는 바탕화면에 자, 구조방정식 분석에 딱 들어가면 이제 SPS 파일이 보이고 다른 파일로 되어 있다, 엑셀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해서 적합한 파일로 뭐 엑셀이 었으면 엑셀로 하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PSS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브랜드 얘를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821명의 데이터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그 데이터를 이제 쓸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단에 아까 그 잠재 변수, 오차 변수 모두 그린 거 있죠. 거기에 밑에를 보시면 List Variables in Dataset이 있어요.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의 목록을 볼 수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이상한 거에 클릭하면 안 돼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자, 우리 SPSS에 있는 자, 요거 변수 이름들이 보입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이제 이 변수 이름들만 보이는 거, 이름들만.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연동이 된 거고. 자, 여기서 이 X 변수에다가 이건 실제 물어본 문항이기 때문에 자, 드래그해서 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을 때 이 색깔이 테두리가 변했을 때 놔야 돼요. 뭐 색깔도 안 변했는데 막 놓으면 이렇게 이상한데 그려집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잘 갖다 놓고 둘 X1, 2, 3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4, 5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Y예요. Y1, 2,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Y3, 4, 5. 자,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관측 변수는 이렇게 분석할 데이터를 연동시키고 자, 데이터 파일에서 연동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자, 리스트 밸류업을해서 드래그합니다. 이거를 직접 입력을 연구자가 이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그라미 있는 잠재 변수 요거는 직접 해야죠. 자, 이제 직접 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하거나 더블 클릭을 타닥 누르면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나타납니다. 혹은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대면 이게 가끔 이제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아니고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뜰 겁니다. 자, 오브젝트 프로퍼티 더블 클릭 혹은 이제 자, 여기다가 지금 텍스트에 지금 폰트 사이즈가 18로 되어 있고 자, 요거 브랜드 인지도죠. 브랜드 인지도.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브랜드 뭐죠? 지각된 품질. 자,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하면 됩니다. 밸류업을 네임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밸류업을 라벨은 그냥 보이기 여기다가 그냥 하게 되면 브랜드
뭐죠? 이미지인가? 예. 마치 변수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거 변수 이름 설정 안 된 겁니다. 자, 라벨에다가 하면 안 되고 네임에다가 해야 돼. 네임에다. 마지막에는 이제 충성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중에 뜰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자, 요거는 이제 많이 하는 실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오류가 뜰 겁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이게 동그라미 이 오차 변수인데 오차 변수는 E1, E2 그냥 어떤 일련 번호를 주어주는 것처럼 하면 돼요. 이걸 일일이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E1 저 예전에 그랬어요. 처음에 구조방정식을 접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 E2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E3 자, 이게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가 지금 한 10개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관측 변수가 한 3, 40개면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이런 분석들을 계속 그냥 이렇게 생 노가다를 하다가, 한 구조방정식을 한 2, 30번 했을 땐가?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보다가 보니까, 뭐 이상한 기능이 있대요. 상단에 이제 플러그인 기능에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name unobserved variables.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측 변수가 아닌 관측 변수가 아닌 것들의 변수에 name 알아서 이름을 지정해 준 거예요. 클릭하면 알아서 쫙 이렇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1번은 어디에 붙냐, 2번은 어디에 붙냐 순서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련 번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가 3일이 되든 이거랑 안 맞춰줘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둬도 됩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도 성격이 아주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2로 바꾸고 싶어요. 뭐 더블 클릭해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일일이. 근데 제일 좋은 건 성격을 바꾸세요. 그냥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분석을 하려면 여기 이제 피아노 표시죠. 피아노. 이 디스크 위에 이걸 누르면 분석이 되는데 오류가 뜨죠. 자, 요런 오류. 아까 금방 얘기했죠. 이 무슨 제가 번역을 해보면 관측 변수.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를 하기가 참 두려워요. The observed variable 관측 변수인 브랜드 인지도가 is represented by on 겹친다라는 뜻이죠. 근데 브랜드 인지도 관측 변수 아니잖아요. 그죠? 잠재 변수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SPSS에 이 변수 이름이 있어요. 평균을 낸 게. 자, 그러면은 에이모스는 어떻게 인식하냐? 얘 관측 변수인데 왜 잠재 변수랑 이름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SPSS나 엑셀에 있는 변수 이름이 하고 여기에 잠재 변수 이름은 조금이라도 틀려야 돼요. 절대 똑같으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오류는 아니에요. 잠재 변수인데 왜 관측 변수 이름을 썼어? 자, 더블 클릭해서 브랜드에다가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랜드 언더바 인지도로 인식이 돼요. 지각된 품질도 엔터를 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충성도 브랜드 충성도라 그죠? 브랜드 충성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에모스가 아주 뭐 퍼펙트한 그런 분석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충성도라고 썼는데 마지막 글자가 잘리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과를 딱 돌려보려고 했더니 뭐 이런 메시지가 뜨죠. 다음 변수는 인도지니어스인데 왜 에러 오차 변수가 없냐? 이미지하고 충성도에 이 두 가지에. 자,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챌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영향을 받는 화살표를 하나라도 영향을 받는 변수는 반드시 오차 변수가 있어야 돼요.
자, 캔슬 누르고 여기에 오차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차 변수는 추가적으로 별도로 그려줘야 돼요. 자, 여기 상단에서 이제 두 번째 add a unique variable 여기 있어요. 이거를 딱 누르신 다음에 잠재변수 위에다가 클릭을 해요. 그럼 생기죠? 근데 중간에 꼽사리 낀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씩 돌리면 45도씩 들어갑니다. 자, 얘도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오른쪽 마우스 오브젝트 프로퍼티 이름을 역시 아무 이름이나 넣어요. 뭐 1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잠재 변수의 오차니까 관측 변수의 오차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D1, D2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창 닫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다음에 여기로 바로 클릭하면 여기서 여기로 바로 옮겨져요. 이 창이.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을 돌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분석 모델을 아직 안 저장했으니까 저는 이제 연습이니까 exercise라고 할게요.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오랜만에 영어를 써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이 쭉 돌아가고, 자, 여기 이제 보면 OK 모델이라고 뜰 거예요. OK 모델, OK 디폴트 모델. 자, 이러면 잘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파일에 보시면 exercise AMW 파일이 생기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모델 다른 파일들이 생겨요. 보시면 뭐 아웃풋 파일, AMP 파일, 뭐 에이모스 락 파일 이런 게 생기는데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AMW 그림만 있으면 그림이랑 데이터만 있으면 또다시 열어서 또다시 돌리면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파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AMW 파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뭐 상단에 이거 딱 체크해 보시면은 이 상단에 이제 요거 있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작업할 때 클릭하는 거고 결과를 보고 싶으면 오른쪽을 클릭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수치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수치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그리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죠. 자, 그리고 결과는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냐?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장하기 옆에 뷰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열어보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뜹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창 여기서 자, 첫 번째 모델 핏이 있어요. 모델 핏. 여기 쭉 밑에 두 번째 있죠. 모델의 적합도.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카이스퀘어 값이고요. 디폴트 모델의 이 첫 번째 줄을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GFI, AGFI와 같은 이 결과 880, 788 그렇게 안 좋게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여기 NFI, TLI, CFI와 같은 그런 적합도 지수가 이렇게 또 0.8 후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들을 보고 그다음에 저것도 괜찮다. 나 이 결과 가지고 이 모델 가지고 이제 가설 검증하겠다. 그러면은 상단 두 번째 위로 올라오면 에스티메이트가 있을 거예요. 에스티메이트는 추정값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요 리그레션 웨이트에서 이 잠재 변수 간의 관계. 알겠죠? 인지도가 이미지에 미치는 결과의 에스티메이트는 비표준화 계수. SE는 표준 오차, CR은 T 값입니다. T 값, T 밸류. 그다음에 P는 유의 확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럼 비표준화 계수만 있는데 표준화 계수는 어딨냐? 표준화 계수는 여기 따로 나와요. 근데 지금 안 나왔네요. 자, 안 나오는 이유는 자, 뷰에서 Analysis Property에 들어가면 자, 네 번째 아웃풋이 있어요. 네 번째. 여기서 스탠다드라이즈 에스티메이트 이 표준화 계수를 체크해 줘야지 이제 그때서 나와요. 자, 체크해서 다시 한번 돌리면 자, 저기 뷰 텍스트 들어가서 자, 이게 표준화 계수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별표가 000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지도도 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지각대 품질도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미지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표로 쭉 나와가지고 연구자가 또 이제 다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 모델이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강의에서 결과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만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제가 기획하고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여러 곳에서 수상도 하고, 네, 자,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자, 무료로 시작하게 들어가서 자,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분석에서 제가 이제 브랜드 모델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짓고 데이터 파일을 자, 제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SPSL과 엑셀로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자, 준비했고 이거를 자, 여기 엑셀 브랜드 점 엑셀 요걸 이제 등록을 합니다. 뭐 등록할 때는 그냥 취소를 누르면 데이터 파일만 쭉 올라가요. 자, 등록이 되었고 자, 이 브랜드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게 떴죠. 19문항에 821명. 자, 클릭을 해서 자, 통계 분석에 자, 회계 분석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 구조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자, 저는 F 브랜드 인지도라고 할게요. 자, 왜냐면은 엑셀에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F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브랜드 인지도를 구성하는 건 X 1, 2, 3이죠. 자, 그림 안 그립니다. 그림 그리다가 실수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브랜드 인지도는 X1, 2, 3으로 구성된다 라는 걸 이제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F 지각된 품질 자, 그러면은 X4, 5번이 해당된다. 그렇다고 클릭. 자, 그럼 여기 이제 추가가 됐죠. 자, 동일한 방식으로 브랜드 이미지. 예. 그러면은 Y1이에요. Y1, Y2, 11번, 12번 변수. 그다음에 클릭. 마지막으로 이제 F 충성도. 충성도는 Y 3, 4, 5죠. 자, 그다음에 추가. 자, 이렇게 설정만 하고 분석하기를 누르면 우리가 이제 아직 개념적인 얘기들은 안 했지만 확인적 요인 분석, 즉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이 얼마나 잘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해석까지. 자, 측정 모델, 즉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자, 결과표가 쭉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가 이러이러해서 양호한 수준의 모델이었다. 알아서 평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 이미지와 충성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표를 정리해주고, 자, AVCR이라고 하는 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의 어떤 타당도와 신뢰도의 평가표예요. 이거는 에이모스로 하게 되면 안 나와요. 연구자가 직접 엑셀에다가 힘들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이제 결과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파일을 열면은 여기 있는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제 약간의 표 편집만 조금 더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이름을 1번 확인적 요요 분석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들이 쭉 정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구조방정식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금방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한 게 지금 첫 번째를 한 1회차 설정이에요.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거 가지고 나는 1회차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구조방 정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종속 변수가, 자, 일단 브랜드 인지도가 종속 변수가 되고 앞에 있는 두 가지 변수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되죠. 자, 그래서 종속 변수는 브랜드 이미지고 독립 변수는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 자, 요 하나를 일단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지가 충성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종속 변수는 충성도, 그다음에 독립 변수는 이미지.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서로 쌍방향, 요걸 이제 상관이라고도 하고 공분산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제일 앞에 있으면 알아서 이제 상관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분석하기를 누르면 역시 지금 구조방정식으로 설정을 했던 모델에 대한 적합도, 그 다음에 변인 간의 영향관계, 인지도가 이미지에 영향을 줬다. 자, 에이모스라고 비교를 해보시면, 에스티메이트라고 비교를 해보시면 결과값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631, 483, 589, 631, 483, 589. 이걸 뭘로 했죠? R로 분석합니다. R. 통계 분석 세계적인 오픈 소스죠. R에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명령어를 써서 결과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분해, 직접 효과, 이미지가 인지도가 충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 그 다음에 이미지가 충성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 이것들이 유의한지, 총효과는 얼마인지, 이거 에이모스에서 다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표로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아주 몇 시간 걸립니다. 이걸 다 만들어 주죠. 자, 그래서 역시 파일 다운로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거는 이제 에이모스든 뭐든 간에 어쨌든 결과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인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조방식 모델 분석.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마지막 결과까지 복사해서 자, 아까 이제 확인점 유의 분석 했던 데 있죠. 거기다 붙여 넣으면 자, 물론 이제 표 편집도 조금 더 해야 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벌써 결과가 다 정리된 거예요. 확인적 유의 분석 결과 이제 적합하게 나타났고 어떻게 하고 구조방정식 결과 자, 변인 간의 영향관계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초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그림도 그려보고 실습 결과도 좀 보고 하느라 약간 길었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에모스를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본적이지만 잠재 변수 이름 조심하고 그다음에 잠재 변수에 오차 변수 이름 넣는 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관측 변수 쭉 딸려 있는 거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몇 번, 세네 번 정도 연습을 해서 데이터 불러와서 분석까지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 데이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에는 이런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변수 설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 그리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혀 없죠. 뭐 그런 장단점이 좀 있으나 뭐 당연히 이제 어,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조금 비주얼라이징한 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는 구조방정식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그리고 에이모스로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결과물을 쭉 나오게 한 거, 그리고 데이터인으로 한번 결과가 쭉 나와서 확인형 유의 분석 결과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방정식으로 넘어가서 결과를 정리해야 된다. 투 스텝 어프로치로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얘기는 이따가 해보도록 하죠.